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오늘 사건은요.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2016년 8월 1일 새벽 3시경인데요. 경기도 안성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차가 13대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 뭐야. 뭐 진압 중인 것 같은데 불은 안 보이는데? 아니 이때 연기가 여기만 나와 있길래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단독주택에 응. 내부는 많이 탄 것 같지 않아요? 후방도 살짝 봤는데 생각보다 멀쩡. 네, 13대나 갈 만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짜리 큰 저택 1층에서 불이 난 상황이었는데요.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잠시 나왔던 이웃이 우연히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화재 신고를 했던 그 이웃이 지역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도 미리 옮겨놓고 화재가 난 집 거실 창문을 일부 열어놓기도 해서 화재 진압이 다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했고요.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불길이 모두 잡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 그 신고자가 소방관 분이셨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시간이 단축됐을 수가 있겠네요. 진압에 좀 수월했나 네.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다행인 거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집안에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과수팀을 부릅니다. 거실 화장실 앞에 남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안방 침대에서도 여성이 발견되는데요. 저런. 두 시신 모두 주위에 혈흔이 넓게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 과수팀이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두 시신 모두에게서 다수의 자창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검 결과 남성은 왼쪽 겨드랑이에서 목까지 흉기에 관통된 자창이 발견됐는데 얼굴과 몸에 총 16군데나 찔린 상태였고요. 또 여성의 경우는 얼굴 등 총 9군데나 상흔이 발견됐는데 목이 수회 베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여성의 경우 분기에 의해 머리가 함몰까지 돼 있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중 한 분의 호흡기에서 매가 아주 극소량 발견이 됐거든요. 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 범인이 살해 후에 바로 불을 질렀나 보네요. 극소량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참. 피해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집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 남편은 교육공무원이었다가 정년 퇴임한 후에 작은 농원을 꾸려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가꿨다고 하고요. 아내는 평범한 주부였다고 합니다.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슴없이 두 팔 걷고 나서는 성격이라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다고 했고요. 마을 분들 모두 부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부부라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고요. 그럼 집안에 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띄엄띄엄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평소 집 단속을 꼼꼼히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입 경로로 범인의 윤곽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다만 집 내부에 물세큰이 있었는데 이게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강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기엔 너무 마구잡이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던 거죠. 강도로 보이려고 위장을 한 건가? 일부러. 범인이 남긴 흔적은요?
피해자들의 혈흔을 그대로 밟고 간 혈흔 족적이 한 사람의 것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나 DNA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CCTV는요? 피해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CCTV는 50m 떨어진 곳에 딱 한 대 있었는데 이게 피해자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을 비추고 있어서 아이고. 유의미한 장면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도로, 방범용까지 모두 뒤졌지만 범인의 그림자도 찍히지 않았다고 했고요. 아이, 지킨 게 없네.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잡힐 수가 있지? 그 새벽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혹시 막 범인이 그러면 위치까지도 파악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 있지. 같아. 만약에 그런 거라면 범인이 피해자나 이 마을 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게다가 마을 분들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게 이 사건은 원한이나 심지어 청부살인까지 의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청부살인이요? 그 부부가 굉장히 평이 좋지 않았나? 그냥 원한을 살 만한 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또 추정을 하신 거예요? 청부까지도? 부부에게 당장에 유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만 약 2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또 돈이네. 집과 농장 일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면 설마 그게 그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겠죠? 네, 유가족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모두 확실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남편이 아내와 같이 자신의 동생들을 만나러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전날은 자녀들과 가족여행도 다녀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며 친인척 간의 우애도 깊었고 가정 내 불화를 의심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제3자가 부동산을 노렸다고. 아니 부동산을 서리 훔친다고 범인이 가질 수도 없는 건데. 부동산을 빼돌릴 목적보다는 땅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남편분이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진술이 흘러나오면서 수사팀은 재개발 시공사 대표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또 그리고 이 피해자 집 마당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여기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한을 가지고 살인을 한 게 아닌가 또 의심이 돼서 세입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수사를 확장시켜야 할 이상한 사건 기록을 수사팀이 찾아내게 됩니다. 혹시 인근에 비슷한 살인 방화 사건이 또 그건 아니었고요. 예. 현장 상황과는 맞진 않았지만 수사팀은 이 마을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사는 유사범죄 전과자들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와 접점이 있을 만한 사건 기록들까지 모두 찾습니다. 강도 전과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근데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현장을 위장했을 수도 있고 애초에 범행 목적을 미처 다 완수하지 못하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단 수사 대상의 유사범죄 전과자는 1차로 무조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을이 사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3년간 절도가 단 한 건도 없는 범죄 청정 마을이었는데요. 열흘 전에 좀 수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돼 있었던 겁니다. 그 살인 방화 사건이 났던 피해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집에 무단 침입 신고가 한 건 들어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 3시 13분경인 겁니다. 새벽 3시 13분이요? 살인 방화 사건도 새벽 3시 반경이었잖아요. 이게 약간 같은 동네고 비슷한 시간대인데 무단 침입이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100% 있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 집은
CCTV에 사설 경비 시설까지 설치돼 있을 정도의 저택이었는데요.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다가 경비 시스템에 걸리자 도주한 걸로 추정됐고요. 범인이 이 집에 경비실이 있는지 몰랐나 보다. 범인은 CCTV에 찍혔어요? 아쉽게도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범인이 경비 시스템이 갖춰진 건 몰랐지만 CCTV가 있었던 건 사전에 알았던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설치된 CCTV에 검은색 라카를 뿌려놨다고 합니다.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인의 지문이나 이런 흔적들은 전혀 남지 않았고요. 혹시 무단 침입 사건이랑 살인 방화 사건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동시에 범죄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 아니죠? 두 집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인 것과 큰 저택에 사는 것 외엔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골 마을에 부잣집만 노린 범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 사건이 났던 피해자 집 인근을 중심으로 마을을 유심히 둘러보던 수사팀이 어쩌면 범인이 범행 도구를 인근에 버렸을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8월이기 때문에요. 주변이 온통 무성하게 자란 풀밭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범인이 도주 중에 범행 도구를 혹시라도 수풀에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어디에다가 버린 줄 알고. 그러니까요. 막상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사들도 수색을 하고요. 안성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벌초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사건 발생 9일 만에 혈흔이 묻어있는 칼을 찾아냅니다. 그것도 피해자 집에서 300m 떨어진 도로 옆 풀숲에서 발견됐고요. 칼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피해자들의 DNA는 나왔는데 범인에 대한 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인 칼이 발견된 후에 수사 대상은 더 확장이 됩니다. 찾아낸 범행 도구가 살과 뼈를 가르는 발골용 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도축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칼이 발견된 그 풀숲에 노숙자가 한 명 살았다는데 이 노숙자까지 찾아야 했던 상황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범행 도구가 발견된 다음 날 수사가 예상치 못하게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자가 단독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119로 자살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고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으니 빨리 찾아달라 이런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자의 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뭐 칼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인 거랑 자살을 암시한 것밖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수사팀은 왜 신고자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판단한 거죠? 신고자가 구조 요청을 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사건 최초에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했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소방관 아니었어요? 차도 빼주고 창문도 열어줬던 그 소방관 이웃이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신고도 하고 길도 서주고 목격자인 것처럼도 한 거고. 그러니까 소방관이어서 설마 무단 침입할 때 집에 CCTV가 달려있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웃집에 한 번은 무단 침입을, 한 번은 살인의 방화까지. 그래서 지금 사건 시작하실 때 범인의 정체랑 범행 동기를 얘기하셨던 거였구나. 범인이 이웃에 그것도 소방관이어서. 야, 이거 범인 자체도 좀 놀라운데 그럼 이거 범행 동기는 더 충격적일 수 있다 이겁니까?
왜 그런 거랍니까? 왠지는 차고서 물어봐야죠. 형사들은 급히 이웃인 소방관의 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그 주지에서 10분가량 떨어진 아파트로 잡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멀쩡하게 사는 남의 아파트는 왜 가는 거지? 그래서요? 범인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1동이랑 102동이라고 치면 두 동 사이, 그것도 101동에 가까운 지상 주차장에 범인의 차가 후진 주차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시지만은 101동 주차장에 가까이 차를 댔다. 그럼 101동으로 갔겠네요. 근데 형사들은 운전석에서 보이는 102동으로 갑니다. 운전석에서 조금은 망설였을지 모를 상황을 예상한 거죠. 차는 101동 쪽인데 바라보고 있는 102동 쪽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곳으로 향했을 것이다. 아 그럼 진짜로 백이동이 있었어요? 네. 102동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15층에서 몸을 던지려던 범인의 손을 형사들이 몸을 날려서 급히 잡습니다. 이야. 결국 체포하는데요. 아파트에 오기 전에 부모님 묘에서 제초제를 반병 마셨다며 속이 메스껍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송 도중 차 안에서 살인만 인정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참 왜 그랬을까 소방관이. 털어놨나요? 왜 그랬답니까?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만 약 55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유, 가족들 몰래 이걸 매달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추가로 제3금융의 불법 대출까지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26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야,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럼 애초에 대출금이 얼마였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범인은 2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많은 돈을 모두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에라이. 야이. 그걸 2억 6천씩이나. 그러면은 그 열흘 전에 있었던 그 무단 침입도 그게 그냥 돈 치러 간 거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도박에 빠진 지 이미 7년 전이죠. 2009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적은 돈으로 재미삼아 했다가 점점 판돈이 커졌다고 하고요. 월급으로는 도박 빚을 갚기가 어려워서 은행 대출을 받아 빚을 변제했었는데 그 후에 또 대출을 받아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 대출을 받아서 다 갚았는데 또 아, 안 되는데. 뭐 도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빈집을 털기로 하고 그 CCTV가 설치된 집을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직업 때문에 마을에 설치된 CCTV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CCTV에다가 라카치를 한 그러니까. 거고. 범죄인 네. 거니. 왜 거기다 또 살인까지 방화까지 왜 못 멈추고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게 빚독촉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발골용 칼이랑 망치를 들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아내가 잠에서 깨자 망치로 먼저 공격을 했고 그때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길래 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가 숨이 붙어 있었던 여성을 최종 공격했다고 진술합니다. 야, 너무 잔인하다. 이 칼과 망치까지. 이 범인은요, 살인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범행 시각, 이 집 마당에 부부가 항상 타고 다니던 차량이 주차돼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범인이 몰랐을 리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흉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직장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멀쩡히 출근을 했고요. 더군다나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어머머. 사건 당일 자신이 화재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까지 유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얼굴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와. 이런 행동들이 재판까지도 갑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도 살인 중에 살인만 인정을 하고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살인보다 강도 살인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판 때 범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인용됩니다. 특이하네 그것도. 자, 아니, 대체 반성문은 뭐라고 쓴 거예요? 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음에는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된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니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면 좋겠다 라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은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주저스러워 고인들에게 속죄를 하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결국 2회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하였고 2번 다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미루어 짐작하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대로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고인분들과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속죄하며 뉘우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반성문이나 쓴 거야? 읽어봐도 야. 읽혀지지가 않네. 뭐 일단 악몽?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을 끄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던 사람이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는 게 이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이 더 26년을 생활했으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밖에 안 느껴지고 2회에 걸쳐서 목숨 끊으려고 했던 게 내가 정말 크게 반성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나 본데. 아니 진짜 반성하면 오히려 다 죄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값을 받고 그게 반성이지. 인정을 하고 설마 이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아, 일가족을 그렇게 죽였는데. 실제로 2심 재판 때까지 피해 회복을 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반성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합리화 또 맞아요. 자신에 대한 감정만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범죄 유형 중에 중독 범죄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알코올과 마약은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죠. 주치 상태 아니면은 마약에 취한 상태. 정말 무서운 거는 도박 중독이죠. 멀쩡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정신인 상태에서. 제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소방관이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살인이 이번 사건 살인은 너무 잔인했어. 네. 아, 진짜.